자, 그럼 오늘 금요일 달려볼 두 분 소개시켜 드리죠. 석유 매니저님, 박철수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사는 게 더 편하시죠? 어때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오래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낫죠, 저는. 네. 네. 아니 아까 채팅창 보니까 우리 민수 아나운서가 똑똑똑 하는 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하나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PR 하시는 데 있어서. 네. 다음 주 하나, 뭐 이런 멋있는 거 걸로 하나 배터리로 움직이는 박철순입니다. 뭐 이런 거 어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콧물 다음 주, 콧물 좀 다음 주를 닦으시면 좋을 기대해 것 주십시오. 같습니다. 송희 매니저는요? 네, 앞전에 뭐 예전에 이 코너 하기 전에 하도 이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좀 약간 쉬어도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요런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오늘 또 PC 나와야 되잖아요. PC 봐야 되고 주말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 전략 짜서 다음 주 좀 양회 이슈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주 정리 그리고 다음 주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지금 단기 조정 구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세는 이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PC에도 지금 예정되어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다 인플레이션이랑 연관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현재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60일 저항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약간 우리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위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나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약간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비중을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 이렇다 할 증시에 아직까지 대형 호재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정부 정책 수혜주 위주로 좀 보시면 그나마 우리가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정 기간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딱 하나죠. 수급과 실적 이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본격 성장, 본격 시작하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지금 시점부터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겁먹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투자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뜻은 오늘까지도 달렸었던 AI, 로봇,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은 다음 주에는 좀 쉬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재차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최근에 올랐던 것들보다는 약간 최근까지 이렇게 조정이 길었던 섹터, 특히나 이제 정부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이신지? 네, 저도 일단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항상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겠지만 저는 상반기에는 그래도 좀 더 주가는 레벨업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번 주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들이 좀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는 모습들이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들을 좀 나왔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오히려 비중 확대가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장에서는 이런 영업이익 같은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고 변동성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뭐 2차전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기계, 소매 이쪽 섹터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3월 그리고 뭐 상반기 이렇게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양회가 있습니다. 중국 양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IRA 법안 관련된 내용들도 3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도 있죠. 유럽에도 이제 CRMA 이것도 이제 주식시장이 좀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는 일정들이기 때문에 3월에는 좀 더 또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일정들에 맞는 정책적인 부분들에 맞는 섹터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철강, 뭐 비철금속, 뭐 신재생 에너지, 화장품, 의류 이런 섹터 당분간 한 3월 달까지 쭉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은 더 가요? 쉬었다가? 네, 일단은 상반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런
주요 글로벌 일정들이 약간 이쪽 섹터에는 약간 우호적인 그런 일정들이기 때문에 물론 눌림이 나오면 좀 이제 들어갈 만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위치 자체는 조금 높고 눌림이 좀 나오면 노려봄직한 네.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분들이 말씀하셨던 섹터들 어떻게 잘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섹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표 보여주시죠. 오, 폐배터리 2.8%, 해상운송 1.7%가량 올라갔습니다. 폐배터리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상승률이 네. 더졌죠. 네, 많이 더졌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 뭐 세비캔 같은 종목들은 좀 잘 갔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약간 눌림이 좀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뭐 시장 하락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이차전지 조립 쪽에서는 우리나라 엄청난 또 선도 기업 중에 하나죠. 거기다가 폐배터리 관련된 산업까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이 검사 장비 쪽에서는 또 이 회사가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섹터 그리고 전방 산업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기술은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와 유일하게 다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이 흑자된다면서 아주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다는 점도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차피 지난주에 가격 전략 말씀드렸던 그 안에서는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담아가기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손절가 56,000원 요것만 잘 지켜주시고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65,000원까지 원래 기존에 추천드렸던 목표가까지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배터리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런 타이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배터리 아저씨가 핫한데 배터리 청년 이런 거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배터리에 국한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아니, 뭐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트레이드마크 이런 게 좀 필요하기는 하니까 그 배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지금 2차 전지 소재 어제하고 엊그제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네. 오늘은 물론 반등은 조금은 했지만 요게 다 왔나? 단기적으로 고점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뭐 요런 거 기점으로 봤을 때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 좀 소지가 최근에 급등이 좀 나오면서 가격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장기 자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뭐 아직도 들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에코프로비에 거기 이제 임원분들 나오셔서 방송을 좀 했었는데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전방 산업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전체 100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성장을 한 거냐 한 5%도 안 보고 있더라고요 아직.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데고 지금은 뭐 이 전기차 시장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실 그 이외에도 ESS도 들어가고 있죠. 기타 가전제품에도 배터리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선박이라든지 항공 선박.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전동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섹터라는 거죠. 다만 단기적으로 좀 여유자금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담아가는 전략이 조금 더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중장기로는 예. 아직도 갈 길이 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은 해상운송 현대글로비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1.7%, 종가 기준으로 보합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네, 완벽한 보합인데요. 예. 일단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다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 이제 완성차 해상운송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코로나 이전과 지금 현재 비교했을 때 이 완성차 운임비가 4배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지금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차량용 반도체가 이 공급에 대한 게 이제 완화가 되면서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 중심으로 수출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완성차를 이제 나를 만한 선박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완성차를 기존에 운송하던 선박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화가 심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은 줄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완성차 운임비가 이제 강세를 한 최소 못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긍정적인 내용은 실적에도 반영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연매출이 16조에서 18조 사이였는데
이었는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26조 가량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주가죠.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차트상에서 보시다시피 단기 저점이 지금 1월 5일 15만 8천 원인데 오늘 종가가 16만 1천 원입니다. 지금 이제 주가는 바닥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악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차트에 선반영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로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캐시카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적 잘 나오고 특히나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기술 현대글로비스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주도 달려봐야겠죠. 오늘 두 분이 다음 주에 갈 것 같은 섹터, 가져오신 섹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섹터 공개해 주시죠. 패배 또? 또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귀찮음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진짜 갈 것 같아서? 일정이 다음 주에 바로 있습니다. 일정 있어요? 네, 27일 날도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미리 이제 담아야 될 때죠. 지독한 컨셉이라고 봐야겠죠. 결국 이것도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아저씨 역할을 해야죠. 배터리 아저씨, 배터리 청년입니다. 배터리 알겠습니다. 청년. 폐배터리 가져오셨고 우주항공 또 뭡니까? 예, 저도 뭐 2차 전지 폐배터리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 이제 항상 선수를 치시기 때문에 예. 제 차례는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우주항공 실적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주항공 좀 바꾸자 그러면은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네. 그럼 둘이 바꿔요? 오늘이요?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그리고 폐배터리 확실히 재료가 있고 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주항공 쪽은 이제 3월 1일에 인베스터 데이 그 테슬라 쪽에서 나오는 거 그것도 이제 또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송유 매니저의 우주항공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송유 매니저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우주항공 종목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큰 매크로 재료가 뭐가 있나 궁금하기도 한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주항공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년 말부터 방산이 굉장히 관심을 받으면서 덩달아 동반 성장했던 그런 섹터인데요. 근데 이제 한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흐름 보였다가 최근에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과 모멘텀입니다. 실적과 모멘텀인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더 파악해야 될 게 1월 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10%씩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올라간 섹터가 있고 오히려 지수보다 더 큰 상승을 한 섹터가 있는데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 보시면요. 우주항공 테마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상위 10개 기업인데 기간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 나왔는데 가장 높은 상승을 보여주는 게 AP위성입니다. 연초부터 현재 85% 올랐다고 보여지고 있고 평균적으로 20%에서 4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상승을 했는데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평균 10% 상승했는데 지금 이제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 보이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는 골고루 동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또 수급이 괜찮습니다. 괜찮은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실적도 실적인데 수급을 봐야 되죠. 지금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주입니다. 수주인데 자, 우주항공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민항기 부분과 바로 전투기 부분, 방산 쪽인데 자, 일단 민항기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22년 보잉과 에어버스사의 인도 추이입니다. 이 사실 민항기 같은 경우는 보잉하고 에어버스사가 양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자, 이제 추이를 보면요. 보잉 같은 경우는 에어버스에 비해서 확실히 출고 대수가 많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2년 10월부터입니다. 22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자, 출고 대수 증가하는 게 똑같습니다. 보잉도 그렇고 에어버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출고 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은 저는 이제 못해도 올해까지는 꾸준하게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행객 수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선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민항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민항기 시장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연간 항공기 인도 추이 전망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22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같은 경우는 22년 한 해 동안 한 1,200대 정도 출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대 가까이 지금 출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안 남았죠. 지금 3년 사이에 거의 한 시장 규모가 단기적으로 2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항기 부품, 특히 이제 민항기 관련주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약간 디테일한 기사인데요. 최근에 나온 거죠. 다시 늘어나는 항공기들. 그렇기 때문에 항공 부품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사진은 대한항공이지만 최근에 좀 의미 있는 기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LCC 저가항공사죠. 제주항공이라든가 티웨이항공 이런 이제 저가항공사들도 계속해서 여객기를 늘리고 있고, 저가항공사 중심으로 이제 대형 이제 항공사인 대한항공도 계속해서 출고 대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항공기 출고 대수가 증가하면요, 당연히 부품 시장도 동반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부품 관련주들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산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민항기고 두 번째는 전투기인데, 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방산 수출 역대 최고 새 역사 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다양한 게 포함되어 있죠. K2 전차라든가 자주포, 그리고 항공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공격기를 굉장히 잘 만들죠. 수출량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는데, 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출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가 바로 우주항공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약간 긍정적인 내용이죠.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는데, 아까 이제 장 끝날 때쯤에 나온 뉴스인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1조 2천억 대인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연매출 같은 경우가 2조 7천억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금 이제 굉장히 큰 대형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련주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있고, 근데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서유럽부터 해가지고 동유럽까지 우리나라 이제 K 방산, 특히나 이제 전투기 시장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투기 같은 경우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부분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정부 관련된 기사인데, 항공우주, 방위산업 이런 7개 산업에 정부에서 무려 10조 추가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방산 같은 이제 항공우주 같은 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산업군인데,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대폭 지원에 나선다,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 즉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지금 이제 7개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 주도 테마랑도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를 공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도 지금 막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신설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연말에, 지금 이제 12월에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 6월에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좋을 게 뭐냐면,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항공청이 신설되면 좋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무엇보다도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대형 호재로 보고 있고, 약간 이게 뭐냐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기관이 하나 신설된다는 내용인데, 이 기관에서 하는 담당 업무가 중요합니다. 이 담당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주 지원입니다. 수주 지원.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를 계속해서 이렇게 따내야 되는데, 기업 단독으로 하는 것과 이제 정부적인 차원이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수주 경쟁력에서도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업종 주요 뉴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항공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무려 143%가량 증가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지금 이제 미국 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에 470여 대 민항기를 주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한 대만 놓고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이제 대형 수주가 터졌을 때는 관련 기업들 이제 부품 수혜를
부품에 대한 이런 모멘텀, 수혜가 입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형 호재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여행기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품 관련사들 이런 데는 실적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주항공이라든가 티웨이항공에서는 LCC 여행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대형 항공기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항공기 부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시점이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말레이시아 지금 이제 수주 관련 내용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경남도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입니다. 아까 금융위원회에서 10조가량 금융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산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원전, 건설, 그리고 우주항공 쪽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들 우리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질문. 아까 항공우주 바꾼다 그러면 바꾼다고 하셨으니까 네.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신 뭐 항공 아니면 우주 쪽 아니면 뭐 그 방산도 있었잖아요. 좀 광범위해서 그 섹터들 중에 그래도 주력 사업이 뭐 어느 걸 하고 있는 회사한테 집중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이제 방산 쪽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말레이시아랑 오늘 이제 수주 계약을 맺었지만은 말레이시아는 약간 전 맛보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사우디, 중동과 지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주 관련 협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민항기 쪽보다는 그래도 방산 쪽 비중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댓글창에 우주항공이라기보다는 항공 쪽에 가까운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다. 항공인가요? 우주인가요? 방산인가요? 네네.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방산에 조금 주목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사실은 제가 방산이라고 딱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방산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안 되고 우주항공 해봐야 종목이 18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통합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항공 쪽에만 제가 포커스를 맞추면은 우주항공청 내용을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 두루뭉실하게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섹터를 우리가 계속 그냥 뭐 습관적으로 우주, 항공 이렇게 불러서 그렇지 항공이랑 우주랑 또 방산이랑은 완전 또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 요거 여쭤볼게요. 자꾸 그 말레이시아 1조 2천억 수주 얘기를 네네. 하시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오늘 반응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없었죠. 예. 왜 그러냐면 장 끝날 때쯤에 그 기사가 나왔고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FA50 같은 경우는요 경공격기입니다. 경공격기고 이 규모가 수출 규모가 1조 2천억입니다. 1조 예. 2천억인데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매출이 2조 7천억입니다. 예. 아 종목이 한국 항공우주입니까? 아니요, 그냥 이제 그 회사랑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K 방산 지금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오후 한 1시 반쯤에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반응은 한 1% 네. 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 그 뜻은 네. 약간 사실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카이 이슈로 나온다고 하면 전쟁이란 이슈가 있거나 네네. 아니면 뭐 위쪽에서 무언가를 네네. 쐈거나 네네. 막 그런 아니면 뭐 진짜 대규모 뭐 수출을 해서 정말 쇼킹하거나 약간 요렇게야 좀 끝발이 있을 텐데 네네. 오늘 이렇게 반응 없는 거 보면 다음 주도 네. 그래도 기본 아니, 느낌이, 출신님이 네네네. 되게 방어는 해주고 네네. 있어요. 예, 예. 오늘 오후장에 방어. 한국 항공우주가 네네. 반짝하기는 했어요. 네네네. 네. 키 하나. 오히려 제가 지금 차트를 못 보는데 네. 오히려 윗골이 달면은 더 뭔가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게 네네. 힘이 없다는. 네.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예, 오늘 상대적으로 수급이 약했던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을 충분히 가능했던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말레이시아 수주를 본격적으로 이제 동남아 시장에도 우리가 진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출 규모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투기 특히 이제 FA50 이제 경공격기 기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대규모 수주 딴 이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제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 이런 이제 대규모 수주 특히나 이제 경공격기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도 우리가 긍정적인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카이 같은 경우 지금 네네. 채팅창에는 자두님이 카이 바닥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카이가 1년 전보다 그래도 한 40% 정도 와 있는 주가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네네. 38% 정도. 네.
요게 지금 높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자두님 말씀을 바닥이라는 거에 공감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바닥 아니면 쳐다를 안 봅니다. 바닥 아니면 쳐다를 안 보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주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제 다양한 특히나 이제 경공격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전투기라든가 항공 쪽에 수주를 미리 확보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5년간의 먹거리는 저는 이제 작년부터 확보해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수주 내용에 비하면은 그렇게 이제 주가는 가파른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는 단기 바닥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로 나오셨습니까? 네. 별 개수에 집중했습니다. 별 개수에 집중했습니다. 자두님께서 나의 계좌도 우주를 날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별 5개 그렇죠. 드렸습니다. 그밖에 기본충실님께서는 예. 오늘 변칙이 아니고 정석으로 가지고 나오셨다고 별 4개를 또 주셨습니다. 어허, 정석이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네네. 정부정책 수혜주가 원전처럼 될까 봐 불안불안하다라는 네네. 의견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정부정책 수혜 말고도 지금 믿을 거는 실적뿐입니까? 실적과 모멘텀인데요. 아까도 이제 올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우주항공청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섹터로만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명예껏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위에서 도발할 때 가장 많이 자극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좀 자극이 덜합니다. 네. 계속해서 잦은 도발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방산은 지금 믿을 거는 위의 도발보다는 수주량입니다. 수주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전차뿐만이 아니라 항공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전투기, 경공격기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 경쟁이 돌입했기 때문에 약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인님께서 카이가 뭐예요?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카이가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영어로 부르는 게 카이입니다. 줄여서.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의 별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익명제로 해야 됩니다. 통합제로. 자, 별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야. 짜다. 이건 서로 뭔가 비난할 수 없는 서로의 별점입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주셨으니까. 네. 가지고 나오신 종목도 그렇고 나머지도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반을 뺀 이유는 오늘 수급적으로 좀 약간 좀 밀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 다음 주에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조금 적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그랬고 대표 종목들이 좀 약간 또 대차 잔고가 느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한 개 반을 줄였지만 예. 가격적으로는 뭐 좋게 보는 종목들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수 아나운서는요? 저는 사실 실적 좋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잖아요. 작년 말부터도 그랬고. 그래서 새로운 소식이 오지 않는 이상 수급이 그쪽으로 갈까 싶거든요. 그래서 2개를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채팅창에서 좀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게 구해줘 다음 주잖아요. 저는 저보고 해명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요? 보셔도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구해줘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를 구해주는 섹터인데 저는 뭐 항공 우주 이쪽 좋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양회 쪽이랑 그렇죠. 테슬라 인베스터 대 이쪽에 좀 집중이 될 것 같아서 방산 이게 좀 소외를 받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다음 주 기준으로만 별 2개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댓글창에서는 짤 줄 알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예요. 괜찮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좋은 종목을 제가 또 선별해서 또 고르고 있고 제가 짜면은 제가 낮게 주면 또 잘 가니까 맞아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은 우주항공 쪽에서 항공우주 쪽에서 어떤 토픽을 가져오셨는지 힌트 보여주시죠. 예, 이거를 먼저 보여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과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21년 영업이익 583억이었습니다. 22년 영업이익 1,500억가량이었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배입니다. 예, 지금 이제 3배, 2배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 고성장 해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어서 네네. 지난번에 봤던 숫자랑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맞다고 봐야죠. 숫자 오랜만에 가져왔기 때문에 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송유 매니저님 토픽 종목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또 한 번 폐배터리에 베팅을 하신 박철수 매니저님 한번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지난주 수익률은 플러스 2.8%,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진짜 간다. 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박철수 매니저님의 일정 포함한 PT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에 폐배터리를 소개해드리고 뭐 큰 성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대감은 높아져 가는 종목이니까요. 계속 지난주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다시 한번 폐배터리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다음 주에도 주요 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음 주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줘 다음 주도 되지만 구해줘 다음 달도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자, 폐배터리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폭발 성장 뭐 이런 뉴스들 많이 아마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주도권은 정부의 손에 생태계 조정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2030년도에는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이 60조 원대까지 올라간다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만큼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성장 초기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섹터고요. 예전에 이제 2차 전지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가 2차 전지였는데 이 뒤를 이어서 이제 폐배터리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동반 성장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2030년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약 60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2040년도에는 한 200조까지 굉장히 큰 시장을 지금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한 성장률이 한 33%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섹터고 역시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장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상승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대표 섹터라는 점도 기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폐배터리 재활용 또는 재사용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뭐 재사용 아시다시피 용량이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배터리들 이런 거 다시 사용을 해서 뭐 ESS라든지 이런 활용을 하게 되는 게 재사용이고요. 그다음에 폐배터리 재활용을 우리가 좀 더 집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재사용을 할 수 없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 있는 희귀 금속들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금속들을 다시 한번 회수를 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리사이클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극재 가격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부품이 어떻게 보면은 리튬, 코발트, 망간, 그다음에 니켈이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주요 광물을 추출하면서 여기서 부가가치를 뽑아내는 게 재활용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그거보다 더 큰 시장이 뭐냐? 일단 배터리를 만들 때 우리가 이런 폐기물들이 나오거든요. 이 안에도 희귀 금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크럽을 활용해서 재활용을 하는 방법이 지금은 좀 더 시장이 크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폐배터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게 되면 결국은 폐배터리 활용하는 재활용 시장이 스크럽 시장을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두 개가 함께 성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을 성장하는데 이 두 가지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미국의 이 IRA 법안 세부 시행령이 3월 중에 지금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유럽에서도 CRMA 원자재 법안이 3월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2월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다음 달에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일정들이 굉장히 큰 일정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겠지만 수입국을 뭐 다변한다는 얘기도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한 광물의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재활용, 재사용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가의 어떤 종임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일정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과연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일단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설명만 살짝 드리겠습니다. 요건 지금 뭐냐면 유럽연합에서 지금 CRMA 원자재 법안을 다음 달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분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반을 이제 지났죠. 그래서 1분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역시나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해서 한국 정부도 엄청나게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5월 10일 날에는 사용 후 배터리 이걸 ESS나 풍력 발전에 활용하는 법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 6월 26일 날은 국회의원에서 민간과 함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에 대한 내용들이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9월 달에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은 계속 나옵니다. 일정들이 10월 달에 나왔어요. 2022년도 10월 달에도 폐배터리 관련된 일정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2022년도 11월 달에도 2차 전지 산업 혁신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도 K 제자원화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하면서 역시나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바로 다음 주에 일정이 있습니다. 2023년도 2월 27일 날 핵심 광물 확보 전략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3월 중에 두 가지 일정이 더 있는데 상반기입니다. 둘 다. 상반기 안에 제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 구축안에 대한 내용들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이 산업은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지만 폐배터리에 관련된 sek터는 사실 이제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좀 더 그 세 가지 일정이었죠. 바로 먼저 앞두고 있는 2월 27일 날 일정은 핵심 광물 확보 전략입니다. 그래서 수입국 다변화라든지 광물의 재사용, 재활용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가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일정이기 때문에 이게 또 폐배터리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유럽의 CRMA랑 비슷한 유사한 방법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주요 광물 매장량이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재활용 시장을 선점할 수밖에 없다는 점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상반기에 있을 만한 다음 일정이 바로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인데 이게 상반기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작년 11월 달에 K자원화 얼라이언스 출범 후에 정책이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일정보다는 이 일정이 더 중요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리사이클링 산업의 더 직접적인 정책이 여기서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일정이죠.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뿐만 아니라 상반기에도 계속적으로 폐배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기대감이 높은 그런 로드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세 번째는 이제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인데 이것도 역시나 상반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배터리 유통 기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유통 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역시나 이런 일정들, 정책들이 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배터리 관련주로 폐배터리 관련주로 묶여 있어서 그냥 테마성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 회사가 이 폐배터리 관련된 기술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처는 있는지 이런 것들도 유심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이제 개화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 그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정책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투자는 유도가 되겠죠. 수요는 창출이 될 거고 관련주의 부가가치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긍정적인 관련주들 주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계 상위에 막 특정 종목 한 종목만 너무 보는 게 아니라요. 업계에서 어느 정도 상위 기술력을 좀 갖추고 있고 그래서 생산 능력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전반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상당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테슬라도 뭐 2021년도 임팩트 보고서에서도 리사이클링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테슬라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배터리셀 3사들도 지금 리사이클링 시장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뭐 소부장 기업들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팁이 뭐냐? 종목 선별 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재무 안정성이 있어야죠. 테마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 폐배터리 산업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캐시카우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고 순환매를 고려해서 너무 올라간 종목도 좋지만요. 일단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눌림 나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사시는 것도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 종목군을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종목만 너무 올인하는 것보다는요. 여러 종목을 펀드처럼 묶어서 베팅하는 전략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베팅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환율적인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 이번 주에 좀 매수가 좀 들어왔던 종목들이라면 조금 더 안정적인 베팅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이런 체크 포인트 5개 정도 고려하셔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선별하시면 다음 주뿐만 아니라 다음 달 그리고 상반기에도 한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민수 아나운서부터. 저랑 똑같은 질문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번 주에 폐배터리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지금이 고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네. 사실 상용화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기도 했는데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분산 투자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래서. 같긴 해요. 오늘 물론 저희가 방송 특성상 한 종목을 갖고 오긴 했지만 네.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아직도 들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배터리주들이 좀 눌림이 나왔었거든요. 대다수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눌림을 좀 공략하면은 오. 다음 주에 좀 좋은 가격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눌림이 싶습니다. 나온 거 이제 내려가려고 눌러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음 주 일정이 있습니다. 아. 일정? 네. 어떤? 아까 다음 주 27일 날 일정을 말씀드렸었죠. 27일 날 네. 일정.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예. 질문 있을까요? 네,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동안은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데는 동의하는데 폐배터리가 약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보면은 약간 전처리 위주로 하는 기업이 있고 네. 후처리 위주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얘네 두 개가 영업이익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 위주로 보는 게 좀 좋을까요? 둘 다 하는 기업이 둘 다 하는 기업. 좋습니다. 네네. 둘 다 하는 기업. 네. 그럼 만약에 다음 주에 이제 폐배터리가 시세가 나온다고 하면 네. 다 가나요? 다 같이? 일단 다음 주에 한번 갈 만한 일정이긴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이 사실 산업성장 초기 단계에는 주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주 정책부터 시작해서 3월 달 계속 있고 지금 사실 글로벌 주요 일정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뭐 IRA라든지 뭐 CRMA 이런 것들도 사실 폐배터리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계속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 내내. 네, 그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소 아나운서가 짚어주셨는데 네. 네. 2월 달에 지금 보면은 2월 한 달 동안에 에코프로가 97%, 코스모학이 60%, 세빛케미 30%, 성일라이팅이 27% 올랐어요. 네. 요거는 에코프로처럼 이제 갔었던 종목, 지금 97% 오른 종목 가는 말이 더 갈까요? 아니면 그래도 덜 간 종목들 위주로 담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오늘은 산다면. 사실 가는 종목을 갖고 나오긴 했습니다. 어허, 오늘은 가는 종목을 갖고 나오긴 했는데 최근 동안에 네, 오늘도 좀 올랐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나눠서 네, 비중을 어느 정도 나눠서 한 3종목 정도, 3-4종목 정도를 묶어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뭐 저희는 종목을 하나밖에 못 드리지만 네. 굳이 투자를 하자면은 여러 종목으로 조금 나눠 담는 게 좋을 네. 것 같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을까요? 네. 저희 늘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네, 깔끔합니다. 사실 폐배터리는 지난주에도 들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이 있다는 부분만 조금 모멘텀 플레이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뭐 댓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보시는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 댓글은 4개 반, 5개, 5개 굉장히 이야, 성적이 좋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2주 연속으로 갖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 진정성 있다. 라는 댓글까지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 사람이 그렇게 끈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뭐 한 5주 연속 똑같은 거 건 적도 있으니까. 그래요? 네. 너무하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점 어떻게 좀 짜게 줬어요? 아니요, 평균적으로 줬어요. 평균적으로. 네. 어때요? 뭐 폐배터리 전 그거 안 보이고 이제 폐배터리 좋아요. 좋은데 이제 좋은데. 아까 제 별점밖에 안 보여가지고 예, 저는 뭐 적절하게 드렸습니다. 저는. 아, 그 사적인 감정 빼고 합시다. 이게 익명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예.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개편하면은 익명으로 퉁쳐서 가죠.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아, 너무 딱 얼굴 밑에 별이 나오니까 부담스러워서 이거 맞아요. 주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별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별점 보여 주시죠. 오!
세 개는 너무 짜지 않아요? 아, 세 개가 딱 평균이죠. 중간. 야, 세 개는 좀 거의 안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세 개는. 사실 그렇긴 해요. 왜요? 안 간다 이렇다기보다는 이번 예. 주에 좀 시세가 낮으니까 차라리 2차 전지 내에서 수급이 간다면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충전소. 충전소도 사실 고민했었어요 오늘. 그쵸. 네. 왜냐면 그게 크게 이번 주에 주목을 못 받아서 다음 주는 순환매 관점에서 그쪽으로 네. 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뺐습니다. 두 개를 뺐습니다. 요게 구해줘 다음 주가 아니고 네. 뭐 구해줘 다음 달, 구해줘 3개월, 구해줘 6개월이면 네. 저게 좀 달라집니까? 2차 전지 소재, 뭐 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구해줘 다음 달이면 폐배터리가 맞는 것 같고요. 오. 3월 달 일정이 또 많이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2차 전지도 좋거든요. 2차 전지 좋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면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일정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주요국들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 5위권 안에 3개나 있는데 우리 회사가. 네, 그래서 사실 워낙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배터리 뷔페. 그래서 그렇죠. 그 안에서 골라 먹는 게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렇죠. 몇 개 주셨어요? 4개? 네. 네, 저는 진짜 폐배터리는 2차 전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항상 먼저 하시니까 제가 할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건데 폐배터리 제가 너무 궁금해서 종목을 봤습니다. 종목? 봤는데 폐배터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22%가량 되기 때문에 실적 또한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정도 있기 때문에 5개 드려야 되는데 아까 거 생각나가지고 저는 깔끔하게 4개 드렸습니다. 그냥 서운해서 하나 빼버렸군요. 그럼요. 네. 이게 그래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명인컨님은 3개 반이나 주셔가지고 댓글창에서는 명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저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폐배터리 일정이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부 정책 쪽 말고 네. 유럽 쪽에 일정 있는 거 그렇죠. 계속 좀 3월 뭐 초에 나온다, 초중순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 가지고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좀 좋을 것 같고 하지만 하나 반 뺀 거는 제가 하나 뺀 것 같은데 하나 반 뺐나?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뺀 거는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갈 겁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 별점을 한번 드려봤고요.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보죠. 네, 힌트 드릴 텐데요. 종합 리사이클링 기업입니다. 전처리와 후처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업계 평균 대비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2배 이상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 리사이클링 기업. 업계 평균 대비 2배 높은 수익성. 사실 배터리,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익이 되나? 실제로 돈이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아이디어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 폐배터리 간다. 그리고 우주항공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분의 탑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매니저님 먼저 아까 영업이익 그 성장한다. 이거 강조를 딱 해주셨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예, 여러분들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말레이시아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에 우리가 첫 번째로 대규모 수출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사우디 그리고 이제 서유럽, 동유럽 중심으로 다양한 수주 내용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주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침공 당하면서 꾸준하게 수주량이 증가해 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지금 이제 기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형 무장 헬기가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양산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힌트로 영업이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인 실적 고성장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요. 지금 이제 22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00억 가량이었습니다. 1,400억 가량이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배인 3,000억 가량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성장 예상되는 기업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22년에 2조 7천억이었던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
경우는 3조 7천억으로 무려 1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46,500원인데요. 46,500원부터 45,700원 매수가 잡도록 하고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3,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목표가는 한 10% 정도 보시는 거네요. 예, 거의 한 둘 다 비슷하게 7% 보고 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한국항공우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재수 매니저님, 폐배터리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사실 좀 많이 올랐고 누구나들 잘 알고 계신 종목이죠. 세비캠입니다. 오늘도 한 6%대 중반까지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폐배터리 내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대표 종목이었는데 추가적인 상승 룸은 열려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10% 이상 정도까지는 아직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단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처리와 후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폐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분쇄를 하고 그다음에 하는 전처리 공정을 작년 3분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존부터 원래 이 분쇄된 가루, 이 금속이 섞여 있는 이 광물을 다시 한번 산에 녹여서 그다음에 금속을 추출하는 이 후처리 공정도 이미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전처리와 후처리 모두 다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업계 평균 2배의 실적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액상형 분리기술이라는 걸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종업계 평균이 보통 한번 영업이익률이 한 7%대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 회사는 10% 중후반이 나옵니다. 그만큼 다른 동종업계 대비했을 때 이익을 훨씬 더 잘 뽑아내고 있는 효율성이 좋은 기업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역시나 안정적인 고객사 그리고 실적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떤 EM텍이라든지 아니면은 LNF의 종속 기업이죠. JH화학 같은 기업과 이미 오랜 기간 거래를 좀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 내년에 또 좀 긴 일정이긴 하지만 내년부터 시작해서 LG화학과 캠코의 조인트 벤처죠. 이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와 10년짜리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한 하반기에만 한 500억대까지도 수익이 계단형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회사 지금 추세는 좋고요. 상단에 있는 주요 1매물대까지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매수가는 11만 3,700원에서 11만 6,1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만 2천원 정도 매물대 상단 부분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세빛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어떤 게 더 잘 가는지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분이니까 더 잘 간 거, 덜 간 종목의 분이 뭐 벌칙을 수행하든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싫다고는 멋짐이네요. 절대 안 하시는 성격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송일 매니저님은 싫으면 싫다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뭐 무료 방송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네이버 밴드 이런 거 말씀하실 거 있는 거 송일 매니저님부터. 예, 생각보다 주말에 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 가져가시면 좋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주항공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10분으로 설명하기엔 굉장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밴드에 게시해두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송률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박재수 매니저님.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렸던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세비캠 관련된 주요 내용들도 정리된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또 매경 증권 아카데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무방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방송과 그다음에 주간 증시 일정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까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이라고 검색하시고 커뮤니티에 참여해 주시면 일정들 공유해 드리고 자료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송률 그리고 박철순 이렇게 한번 쳐보시고 검색해보시고 다양한 정보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구해줘 다음 주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점 정리를 한번 쑥 해보고 섹터 레드앤블루 송가람 매니저와 최진욱 매니저 만나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해도 다음 주 박철순 매니저, 송유일 매니저 두 분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 폐배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 10.5점을 받았고요. 폐배터리가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는 관점인데요. 연평균 성장률이 약 33%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때문에 부가가치가 성장하면서 관련주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셀 기업들이 재활용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토픽으로는 세비캠을 가지고 왔습니다. 업계 평균 2배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한 점을 투자 포인트로 봤는데요. 여기에 실적에 대한 고성장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14만 2천 원을 제시했네요. 다음에 송유일 매니저 우주항공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8.5점을 받았고요. 꾸준한 수요가 있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봤습니다. 관련 토픽으로는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한국 항공우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성장 구간에 있는 실적과 풍부한 수주 파이프라인을 모멘텀으로 봤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만 3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섹터 레드앤블루와 함께 다음 주 힌트도 함께 얻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섹터 레드앤블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을 복귀해 보고 다음 주 시장 OX로 전망해 보는 섹터 레드앤블루 시작합니다.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최진웅 매니저와 송가람 매니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한 주 자리를 비웠었는데 어떤 종목들이 좀 오고 갔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위지트와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송가람 매니저의 지난주 종목은 위지트였습니다. 종가는 마이너스 1.5%, 최고가는 7.49%가 기록됐고요. 최진웅 매니저는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종가는 마이너스 0.15%, 최고가는 4%대 기록했습니다. 이걸 좀 해석해보면 최고가 기준으로 갔으니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 좀 시장 영향을 받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진웅 매니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번 주 이제 블록체인 쪽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좀 단기적으로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일단 좀 AI가 또 워낙 너무 강했습니다. AI가 네. 또 워낙 강했고 또 GPT가 너무 강했다 보니까 그런 여파와 플러스 해가지고 또 시장에 대한 영향도 다소 좀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 매수가 밴드 내에서 그렇게 좀 큰 폭으로 하락한 폭은 나와주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좀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간도 충분하게 좀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가지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지트는요, 일단 최고가는 위지트가 먼저 나갔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으로 갤럭시와 머니터리였는데, 자, 위지트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자, 송가람 매니저님, 위지트가 최고가가 조금 더 높아요. 이게 갤럭시와 머니터리랑 어떻게 보면 같은 섹터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주목받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좀 더 가벼운 소형주였기 때문에 네. 더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흐름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위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눌린 이후에 급등 이후에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더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코인 거래소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에서 더 크게 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공략주 리뷰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AI 섹터가 있었더라고요. 와, 여기서 탑픽 종목 최진웅 매니저가 셀바스 AI를 네네. 얘기했습니다. 와, 이게 이번 주 동안 45%가 올랐더라고요. 일단 지금 제가 셀바스 골랐던 이유 중에 네.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최근에 강했던 애들이 계속 강합니다. 특히나 또 AI 쪽은 또 이번 주도 좀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셀바스 AI를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는 좀 투자 주입 구간이고 좀 이 꼬리를 남기고 좀 많이
하락으로 좀 마감을 해줬거든요. 네. 다만 아직까지 양봉 마감은 해주긴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 한 28,000원대까지는 확실하게 좀 손절가를 잡으시고 그 부분을 이탈하면 한 차례 좀 매물이 좀 쏟아질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28,000원 꼭 지키셔가지고 네. 매매 계속 이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45.84% 엄청난 수익 기록했고요. 오늘은 AI가 없는데 추가적으로 뭐 다음 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오늘 너무 AI가 강했어요. 네네. 오늘 너무 강했고 저는 또 다음 주도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꺾이지가 않는 상황이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뉴스도 계속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다음 주도 모멘텀은 계속 좀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매물이 이동을 하게 되면 좀 로봇 쪽으로도 또 이동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 전략을 좀 확실하게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에 대한 전망도 들어봤고요. 이제 5가지 섹터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다음 주 시장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 레드앤블루 첫 번째는요, 바로 손해보험입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것이 좀 주목돼서 상승한 섹터인데요. 오히려 좀 시장이 좀 뒤숭숭해가지고 이런 쪽이 해지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해보험 OX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일단은 X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실적이 좋았던 이유를 보니까 이 장기보험, 자동차 보험 이쪽 손해율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또 올해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가람 매니저님은 왜 X를 주셨나요? 뭐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간다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퐁당퐁당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섹터가 간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금리 기조와 그리고 그 외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없는 흐름 속에서는 이런 뭐 소형 은행주라든지 그 외 이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손해보험사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가 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앞으로 실적도 개선되고 우리가 볼만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흐름 자체에서 다음 주까지 좀 더 흐름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단기로는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는 주의해야 할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제가 일단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면을 봐야 될지 그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 먼저 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손보사 쪽으로 해서는 대형 4개사가 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4개사가 앞으로의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지금의 우상향 흐름이 좀 더 이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23년 같은 경우에 장기와 일반 손해보험이 증가되고 이런 실적 또한 늘어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외에 전체적으로 이 섹터 자체가 성장성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최근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주로 지금 뭐 제주은행 같은 소형 은행주들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험사 그리고 금리 인상하는 수혜주로 하는 이런 투자 운영하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런 포인트를 집중을 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O 의견이지만 일단 다음 주 시장에서 움직일 것으로는 X를 주셨습니다. 이야기 좀 정리해 보면 다음 주에 올해 뭐 모멘텀이 좀 부재한 것으로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최진우 매니저님 같은 생각이세요? 일단 지금 실적 시즌이긴 한데 네.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는 아니거든요. 이게 다만 지금 뭐 테마성 개별 장세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작년 4분기 커버리지 손해보험사 합산 영업이익이 한 5,600억 원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주요 영업 지표가 좀 개선이 됐고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실적 부분으로 개선이 된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다만 지금 회계기준 법인 기준 좀 역할을 해왔던 게 IFRS4라는 네, 맞아요. 그런 기준이었는데 21년부터 세븐으로 좀 대체가 됐거든요. 세븐으로 좀 대체가 됐지만 지금 회계 투명성을
수익성을 결국엔 좀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된 이런 제도인데 불구하고 지금 각종 손해보험사라든지 이런 보험 업계에서 지금 준비가 덜 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준비가 덜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이 분명하게 좀 작용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기업들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확실하게 좀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네.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좀 신규 매수로 좀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또 실적으로 바탕이 돼가지고 좀 수급을 받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 좀 테마 장세가 좀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좀 먹을 떡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을 보면 지금 채팅창에서도 올라님이 해상, 이 화재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송가람 매니저님 보셨을 때 여기는 또 배당을 자주 주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섹터에서 배당을 자주 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보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유보금을 이제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배당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로서의 실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 중에서 보험사 그리고 이런 손해보험사들은 특히 이런 것들을 고배당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이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고배당주로서의 손해보험도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보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좋은 측면도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당으로 보면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두 분 다 X를 주셔가지고 최종 매니저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배당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하루가 1%대가 막 오르고 하루가 1%가 하락하고 네네네. 단기적인 롤러코스터 장이에요. 네네. 이럴 땐 사실 이런 쪽이 더 든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사실상 이제 뭐 그 배당주 하면 리츠주도 굉장히 좀 큰 유망을 하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좀 고배당주들이 좀 하락에도 좀 어느 정도 경직성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상방도 좀 경직성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고배당주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배당과 관련해서 목표성이 굉장히 좀 뚜렷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수익률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가치성으로 보고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다만 좀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 좀 점유율 자체가 지금은 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바라보는 구조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배당주로 우리가 이제 좀 접근을 할 때는 내가 배당을 받고 좀 가치주 특성을 보고 좀 진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시장에서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고 좀 수익을 빠르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좀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팁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섹터 손해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2차 전지입니다. 이번 주는 좀 평소와 다르게 좀 쉬어갔습니다. 근데 이 쉬어갔던 구간이 어떤 흐름일까요? 지금 조정을 충분히 거쳤을지 아니면 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지금 2차 전지 내에 형성이 된 건지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2차 전지 어떨까요?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X 이후에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그러면 지금은 잠깐의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잠깐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지금 뭐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우리가 메인으로 가져가는 이 삼성 SDI 같은 대형 종목들이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지금 이 주춤하는 흐름세에서 좀 더 앞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앞으로의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세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런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단순히 2차 전지 섹터만을 보기보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소형주도 한 번쯤은 봐야 될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탑픽으로 뽑는 종목을 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벌써 말해주실 거예요? 네. 뭐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2차 전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폐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부품, 그리고 이런 알루미늄주를 필두로 하는 그쵸. 이런 금형주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이 어느 정도 그런 섹터들을 보고 접근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추가로 봐야 되고 또 여기에 있어서
수소차 관련된 것들도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의 기타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네. 우리가 지금은 체크를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소형 쪽으로 보자. 뭐 부품, 뭐 알루미늄, 뭐 금형과 같은 것들 그리고 폐배터리 이야기해 주셨고 폐배터리 너무 올랐어요, 송가람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사실 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LNF, 에코프로비엠, 뭐 첨보도 넣을 수 있고 셀 업체들. 이 업체들은 잘 안 보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업체들도 지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지금 뭐 우리가 보석들도 원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원석들을 지금 찾을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원픽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전체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전기차 섹터 내에서 충분히 다음 주에 부각을 받을 만한 종목, 탑픽 종목 외에 이런 이 섹터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으로 준비해온 종목이 있으니까 네.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말하는 줄 알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네네. 원석 종목 이따가 공개되니까 잠시 후에 네.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최진우 매니저님 여쭤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가 되면 3월이거든요. 네네네. 이벤트 2차 전지 내는 이벤트가 생길 것 같아요. IRA 미국에서 있고요. CRM의 유럽에서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지금? 일단 3월 초에 더 중요한 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이지 않을까. 그쵸.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베스터 데이에서 4680 배터리 부분들의 소재라든지 경량화 부분들이 얼마나 좀 개선이 되는지 부분들도 좀 폐배터리 쪽이나 또 배터리 사이클 쪽에서도 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게 업스트림 투자 확대 부분들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상황에서 업스트림 투자 확대를 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2차 전지 쪽의 수급 사이클은 또 한번 좀 돌아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는 일단 예산안의 한도 여부가 좀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양극재가 이 북미 생산 의무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양극재 가공이 감축법에 허용이 된다는 게 가장 좀 최상의 시나리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단기 기대감의 수급 사이클이 도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제 또 성장 모멘텀이 하나 더 더해지는 그런 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배터리셀 업체들 보면은 실적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실적이 양호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상황에서 개선의 여지가 나올 거라는 것은 결국에 멀티플 확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측면에서 고객사가 원하는 물량의 캐파를 얼마나 도달을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배터리셀 업체들에 있어가지고 좀 멀티플 확장이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뭐 나빠질 구간도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적도 이미 뭐 입증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거짓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향, 방향성을 보고 있는 게 지금 기술주 쪽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좀 3월의 주요 이슈 그리고 두 번째가 인플레 감축법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잡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만 좀 잘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좀 배터리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좀 사이클이 또 한동안 좀 돌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우상향 이천지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제가 지난주 방송을 좀 봤는데 갑자기 기억났어요. 이천지 X 주셨던데? 그렇죠. 예. 한 일주일 만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다라는 지난주에는. 측면에서는 X를 드렸지만 지금 어느 정도 그 관련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강했다가 눌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여기에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또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 볼 만한 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종목 얘기하시려고 그래가지고 먼저 여쭤봐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네네. 원석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뭐 2차 전지라는 섹터 안에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그럼 충전 인프라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해요. 충전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 섹터다. 근데 거기가 섹터가 참 종목들이 힘있게 안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부각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네. 앞으로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섹터와 함께 이런 뭐 안전성 검사라든지 2차 전지를 검사하고 있는 섹터 그리고 그 검사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섹터들도 지금 함께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석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는. 뭐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 네. 이 종목 이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영화테크입니다. 이 오.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종목인데 먼저 뭐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영화테크가 어떤 부품을 생산을 하느냐 바로 OBC라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예. OBC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 효율을 높여주는 향상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OBC는 온보드 차저라고 해서 이런 충전 효율을 높여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장 부품 중에 하나인 정션 박스 그리고 고전압력 컨버터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전기차의 부품 공급 양이 앞으로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부품주 측면에서 이 영화테크를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폐배터리 부분에서도 주목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이런 뭐 영화테크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폐배터리를 재활용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ESS입니다. ESS는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요. 이런 고전압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활용해서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ESS 시스템을 이용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대형 시설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10kW급 이상의 배터리 시스템, 제어형 BMS 시스템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 외에 이런 대형 시설에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수소차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현재 수도 상용차인 LDC 공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수소차 화물용 전기동력 화물 트레인 제작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차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종목을 지켜볼 수 있겠다. 그리고 기술적 위치도 어느 정도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주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영화테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테크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 폐배터리에도 좀 엮이는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다른 폐배터리 종목들은 좀 잘 갔는데 영화테크는 비교적 안 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폐배터리 주들이 추구했던 것이 기존의 제품을 활용해서 다른 차량의 폐배터리를 이용을 한다라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로 수익성이 나오겠지만 ESS는 현재 앞으로 전망이 밝지만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지는 않다. 맞아요. 시장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ESS 측면도 우리가 지금은 부각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뭐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 외에 그 뒤에라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영화테크 이야기 들어봤고요. 최준욱 매니저도 2차 전지에 5 의견을 줬기 때문에 탑픽 종목은 뭘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배터리 셀 3대장 중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SDI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일단 지금은 이제 투자 포인트 첫 번째가 코스닥만 빠졌던 게 아니라 코스피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많이 양시장이 빠질 경우에는 메이저들 수급이 먼저 코스피로 받쳐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특히나 또 2차 전지 배터리 셀 관련해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쪽에 수주가 좀 많이 좀 수급이 많이 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걸 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잡아왔고 그리고 이제 올해 좀 삼성 SDI 주가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줄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주 모멘텀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시작이 됐던 게 GM5거든요. GM5가 작년 하반기에부터 양산이 시작이 됐는데 올해까지 좀 본격적으로 양산이 제대로 가공이 됩니다. 이렇게 가동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그에 따른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다시 한 번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 내 이 전기차 침투율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도 충분하게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도 그렇게 좀 좋은 시장이 아니었죠. 그렇죠. 예, 오늘 시장도 좀 하락 기조가 좀 심했던 시장인데 일단 오늘 그냥 수급만 딱 봐도 기관과 금투, 보험, 투신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타 금융도 들어온 상황이죠.
개인도 이번에 들어왔는데 외국인도 지금 오늘은 매도세로 대응은 했지만 아직 외국인의 물량도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메이저들이 다시금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은 일단 삼성 SDI가 지금의 주가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심이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은 저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네.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번 주는 좀 수급이 여러 가지로 엇갈렸어요. 기관만 오늘 좀 산 걸로 현재 네네네. 나타나는데 이게 좀 유의미한 변화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지금 딱 시장 동향만 딱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 기관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투자랑 좀 같이 움직이거든요. 금투랑 기관이 좀 같이 움직이고 외국인이 좀 나홀로 움직이는 경향이 심한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키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지금 기관과 금투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도 일단 외국인의 물량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삼성 SDI는 지금 개인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오히려 그 이상을 지금 매수로 받아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수급 측면은 저는 외국인만 이렇게 계속 매도세로 대응한다고 해도 지금 같은 수급이 계속 동일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급의 유의미함을 찾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삼성 SDI 이야기 들어봤고요. 2차 전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 가볼까요? 자, 미용기기입니다. 2차 전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번 주에 좀 쉬어갔습니다. 다음 주쯤은 어떨지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건지 다음 주 어떨지 OX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용기기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두 분 의견은 계속 똑같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네. 일단 미용기기가 이번 주 흐름 거의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유 뭘로 보시나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라든지 그 외에 해외 뭐 이벤트 그 외에 지금 시장이 오픈되면서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섹터들은 전부 다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시장 자체가 흔들렸던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외국인 수급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크게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뭐 수급 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 시장을 최근에 주도했던 것은 외국인 수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선물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크게 매수가 들어왔을 때 국내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 선물 매도세와 그리고 시장에서 매도세가 지속된다면 수급적으로 충분히 더 나쁠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첫 번째로 외국인 수급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한 이후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기서 제가 오를 든 이유 같은 경우는 이런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더 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미용 뭐 관련된 것들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오프닝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번 주 시장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크게 눌렸던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다음 주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 혼조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시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화장품주들과 이런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은 우리가 충분히 다음 주 시세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켜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눌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시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용기기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주 이제 3월 4일부터 중국 양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미용기기가 사실 최진욱 매니저님이 봤을 때는 더 기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제 양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좀 경기 민감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뭐 화학주라든지 건설 이런 테마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다만 이제 양해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온다 하게 되면 결국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큰 효과가 나타날 건데 일단 좀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관심이 좀 많이 꺼진 상황이거든요. 관심이 많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은 쭉 돌려보면은 계속 추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이 나와준다고는 하지만 저가는 꾸준하게 좀 높여주려는 움직임 특성상이 계속 좀 나와주는 부분들로 봐서는 일단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시장은 견조한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테틱 시장 쪽 자체가 옛날에는 화장품이나 소비재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에스테틱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강화가 되면서 기술 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에스테틱 쪽에 대한 화장품 수요에 대한 침투율도 좀 많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고 그 안에 지금 미용 의료기기가 침투율도 좀 많이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일단 기업이 실적을 얼마나 좀 잘 내고 수출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좀 많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피부라든지 이런 보톡스, 필러 그리고 스킨케어 부분들 관련해가지고는 지금도 인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톡스나 필러 그리고 스킨케어 시장이 있어가지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산품에 대한 부분들의 애정 부분들 그 인지도가 계속 높아가지고 있다는 부분들로 봐서는 일단 중국이 양의 이후에는 소비자가 분명히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미용 의료기기는 지금보다 수주폭이 조금 더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기업 실적은 지금은 양의 이후로는 확실하게 좀 따놓은 당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미 거의 다 좋지 않나요?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소비재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잖아요. 지금은. 네.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양해 이후에 경기 부양책을 정확하게 나선다고 하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소비가 확실하게 좀 풀릴 겁니다. 소비가 더 풀리게 되면 지금보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더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출에 있어가지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죠. 수출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실적보다는 계속 좀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뭐 좀 좋은 소식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송가람 매니저님 봤을 때 송가람 매니저님도 좀 리오프닝의 반등 다음 주쯤은 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다음 주에 충분히 리오프닝이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리오프닝 주들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크게 눌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양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기초적인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미용 관련주들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용기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두 분 다 오 의견 주셨으니까 종목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최진우 매니저님. 저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수출 쪽에 대한 좀 강점을 띄우고 있는 게 좀 윈텍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윈텍을 해서 좀 가지고 온 상황인데요. 일단 윈텍 같은 경우가 지금 원택이에요, 올해도 윈텍이에요? 윈텍. 윈텍? 네, 예. 윈텍입니다. 윈텍. 원텍이 아닙니다. 네. 네, 윈텍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좀 성장 기대감은 충분하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올리지오 FDA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서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지금 올리지오 장비 판매가 본격화가 되는 시점입니다. 본격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장비 수주 부분들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지금 미용 의료기기는 수출 쪽에 대한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윈텍 같은 경우가 지금 추세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구간이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은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 밴드 내에서만 좀 이탈을 하는 모습만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구간에서 물량만 충분히 소화를 해주면은 앞전 신고가까지도 한 번 더 좀 올려줄 힘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용기기 탑픽 종목은 윈텍이었습니다. 윈텍 현재는 4,060원 선이고 최진우 매니저의 말처럼 이틀 연속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봤고요. 그럼 송가람 매니저의 이제 미용기기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네, 종목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루다입니다. 이루다. 네. 이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주로 우리가 뭐 보톡스라든지 이런 보툴리녹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관련 회사입니다.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과, 안과, 치과 분야에서 전문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고 이제 최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세계에 이런 수출 인프라가 있는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겠는데요. 네. 이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48개국에 그리고 60여 개 유통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글로벌 키닥터와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측면이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장기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볼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레이저와 이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분야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도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어느 정도 크게 올라온 쪽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음 주에 시세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로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 제가 미용기기 볼 때 조금 우선적으로 보는 종목이 있거든요. 업황 볼 때 제이시스 메디칼인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외국인 수급 상당히 좋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 제이시스 메디칼이 개인적으로 더 좋아 보여서 두 분 얘기해 준 종목보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수급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제가 이 이루다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렸던 네. 이유는 지금 수급 상황에서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혼조세에서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들이 단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단기로 이슈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중형주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한번 노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중소형주 진짜 좋아하십니다. 2차 전지부터 미용기기까지 중소형 매니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섹터는 화학입니다. 자, 앞서서 중국 양회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여기가 이번 주에 좀 움직였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여기에 철강이 있었더라고요. 철강 바톤을 받은 게 화학이 아닐까 싶은데 다음 주 전망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학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X를 주셨네요, 최진웅 매니저님. 네네. 앞서서 뭐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뭐 경기 민감주에 화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다른 쪽이 있다? 네, 그렇죠. 화학만 있는 건 아닌데 사실상 이제 중국 양해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이긴 하죠. 석유화학 쪽에 있어서는.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최근 수요 회복 기대 부분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일단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충분히 걸고 있는 게 주가에도 이미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스프레드 회복은 굉장히 더딘 상황이거든요. NCC 지금 스프레드 회복이 저번 주랑 이번 주만 봐도 지금 거의 뭐 반등 기조가 거의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NCC 스프레드만 우리가 봐도 일단은 업황까지가 개선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는 맞죠. 국내 석유화학 제품에 있어서 40% 50% 정도가 중국 쪽에 대한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이다 보니까 일단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섹터가 지금 걸어볼 만한 그런 산업군이긴 한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리오프닝의 기대 그리고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 주가가 더욱더욱 많이 위로 올라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부분들도 지금 그렇게 큰 폭으로 살아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양해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는 좀 살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석유화학 부분들의 산업군이 일어서려면은 결국엔 NCC 스프레드가 다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기조부터 올해까지 수주 부분들, 공장 가동 라인 부분도 좀 많이 줄였거든요. 가동 라인이 좀 많이 줄게 되면은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 부분들이 분명히 타격이 화학 쪽에 분명히 컸을 거고요. 근데 이번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수주 부분들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차츰차츰 계단을 밟고 좀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단기적인 기대감이 다음 주에 좀 나오기에는 다소 저는 좀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화학은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조금 있다가 그럼 경기 민감주에서 어떤 섹터를 네네네.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님은 오 의견을 주셨거든요. 화학 이쪽에서는 앞서서 NCC 스프레드가 저도 봤던 보도자를 보니까 NCC 스프레드가 한 이제 근 3달 동안은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최진웅 매니저가 이야기한 건 최근 시간 동안에는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3개월 동안 최근 많이 올랐던 건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NCC 스프레드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산 에틸렌 스프레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손익 분기점을 어느 정도 넘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손익 분기점이 넘으려고 한다면 뭐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이 스프레드가 226달러 선이었는데요. 최근에 2023년 들어서 NCC 업황이 굉장히 크게 회복이 되면서 지금 뭐 통상으로 손익 분기점을 300달러에서 320달러 이 정도 선을 잡고 있는데요. 이 정도 선이 넘어가야 우리가 정제를 하고 정유를 하면서 이 화학 업종들의 회사들이
피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가 순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 23년 2월 이후에 NCC업체 통장 스프레드가 298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회복되었고 네. 지금 뭐 손익 분기점에 가까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음 주에도 충분히 단기로도 반영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것이 바로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측면에서 먼저 선취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중국의 춘절 연휴 이후에 지금 뭐 수요가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절의 석화 제품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주요 ABS, 뭐 IT 외장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생산업체들의 가동률이 90% 이상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신다면 충분히 다음 주에도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화학주 탑픽 종목만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형주로 가져왔는데요. 태광산업을 지금 흐름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보신다면 다음 주에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크네요. 78만 6천 원. 네. 대형주 갖고 왔습니다. 태광산업 화학주에서 탑픽 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자, 빠르게 마지막 섹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오늘 장 끝나고 미국에서 좀 중국 이 칩4를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다음 주 반도체 어떻게 좀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OX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O와 X로 갈렸습니다. 최종 매니저 맥스 주신 이유는 미국발 이슈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미국발 이슈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뭐 반도체는 또 이것도 뭐 2차 전지랑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거짓없는 우상향 산업은 맞지만 다음 주에 가기에는 다소 지금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고용지수라든지 소매 판매 부분들이 CPI 그리고 PPI 부분들, PPR만 봐도 우리가 미국의 현 경제 상황이 지금 예상보다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우리가 지표상에서 좀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일단 지금 경제 지표가 지금도 견조한 부분들을 계속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되면 상반기 미국 경제가 노랜딩 가능성까지 지금 굉장히 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이 조금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갤럭시 S 23인가요? 핸드폰? 네. 23 부분들이 지금 사전 예약이 신기록을 또 달성을 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핸드폰 판매 매출이 지금 1위까지 뭐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가 그렇게 또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이슈는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될 만한 이슈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봐서는 일단 실적 시즌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좀 지켜보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재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나와주냐 부분들이 네. 일단 반도체 쪽에 좀 주가 흐름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주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5를 주신 송가람 매니저님, 5 주신 이유와 여기 탑픽 종목 빠르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오를 드린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반도체 섹터에서 충분히 볼만한 섹터가 있다. 그 섹터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다음 주로 AD 테크놀로지 바로 이 종목은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장기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정부와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수익으로도 우리가 장기로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자, 5개 섹터 모두 OX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이거 외에도 두 매니저는 다음 주 공략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먼저 최진웅 매니저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3월에도 하나 좀 기대하는 건 좀 애플페이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한국정보통신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벤 사업자 가운데 있어서는 좀 유일하게 좀 자체 기술 연구소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최고 수준 부분들의 기술력이 이미 뭐 입증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지금 계속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애플페이 이슈 부분들이 단기 이슈로 좀 그칠 수는 있지만 일단 현대카드가 지금 독단적인 계약을 지금 포기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카드사들도 지금 길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단말기 수요도 분명히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고 지금 국내에서도 아이폰 시장 점유율 자체가 지금 2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애플페이가 지금 도입이 되면은 우리가 보통 삼성페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이용을 하죠. 갤럭시
갤럭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애플 유저분들도 분명히 애플페이에 대한 수요 부분들 그리고 인기가 좀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 좀 더는 단기 이슈로 작용을 해주면서 한차좀 시세를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전략 부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구간도 충분하게 우상향 기조는 꾸준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오늘 좀 기준봉의 중심부까지 지금 눌리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대금이 일단은 사거래일 전 대금보다 지금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 구간이 단기적으로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는 15,100원에서요. 14,7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600원,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월도 이제 됐고 애플페이 예약이 한번 나올 네네. 때가 된 것 같네요. 한국정보통신이었습니다.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뭔가요? 네. 공략주죠. 네. 인성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고 대학병원들과 그리고 AI 업체들의 협력해서 재외국민 대상으로 하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해서 국책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 추세 속에서의 원격 진료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된다면 다음 주에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단기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뭐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시작했다가 크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정부에서 이제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우리가 추가로 여기에서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흐름이 나왔지만 이 원격 의료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 먹거리로 장기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섹터다. 고령화 추세가 되고 있고 또한 의료비 부담 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격 의료 수요가 충분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측면. 그리고 22년 이후, 23년까지, 25년 이후까지 연평균 15%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각 증권사에서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고 다음 주에 단기로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지금 시초가 이하로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 매수가는 2,200원에서 2,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2,1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가격 전략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원격 진료 이쪽 이슈는 AI랑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인성정보도 거기에 좀 뭐가 있나요? 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도 AI 이슈와 연관이 있는데요. 네. 이 AI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케이스로 판단을 하게 되지만 AI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이런 진단을 내리게 된다면 네. 진단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업체들과 협력해서 앞으로 이런 원격 진료 부분에서 좀 더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인성 정보를 더욱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의 공략주는 인성정보였고 최진욱 매니저의 공략주는 한국정보통신이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섹터 5개 외에도 정말 증시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다양한 정보, 다양한 종목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진욱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번 주 시장도 그렇게 좀 개인 투자자가 좀 투자를 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를 좀 얼마나 알고 있냐에 있어가지고 투자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황이면 시황, 브리핑이면 브리핑, 그리고 이제 종목이면 종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이버 밴드에 최진욱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알짜배기만 딱딱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이면 시황, 종목이면 종목 다 챙겨준다고 합니다. 네이버 밴드 최진우 매니저 검색해서 많은 정보,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님은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분들이 매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시장 체크, 그리고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를 가져가야 될지,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잘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음 주 전략, 그리고 다음 주 단기 외에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중소형에 대한 강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중소형주 거래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송가람 매니저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네이버 밴드 이야기 들어봤고요. 섹터 레드앤블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치명상한가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0시 반에 PC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잘 확인해 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